여러분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또 더군다나 제가 확진자하고 접촉을 하는 바람에 2주 동안 격리됐다가 이제 어제부터 출근했습니다. 제가 아픈 걸로 착각을 해가지고 건강 조심하라고 이런 문자가 참 많이 오던데 저 건강은 전혀 이상이 없고 오늘 제가 여기 이광재 의원님을 직접 소개를 드리려고 한 이유는 사실 우리가 문화경영 포럼을 하면서 여태까지 정치인을 모신 거는 거의 처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금년에 또 코로나 때문에 모실 분들을 제대로 못 모시고 금년에 처음으로 모시는 것 같은데 제가 이광재 의원님은 사실 정치인으로도 유명하신 분이지만 제가 만난 거는 21대 국회에 와서 만나서 몇 번 뵙게 됐는데 이분은 정치인이 아니고 국가를 경영하려고 하는 경영자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든 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사회자 소개한 대로 K-뉴딜 그 본부장 우리가 그 앞으로 나라를 개조하겠다, 나라를 바꾸겠다, 대전환을 하겠다라는 쪽에 K-뉴딜 본부장을 맡고 계셔가지고 그 프로젝트가 우리 중소기업들한테 굉장히 필요하고 또 중요하고 또 우리가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강의를 직접 한번 해달라고 말씀드렸더니 하겠다고 오셨는데 오늘 일찍 오셔가지고 우리 중소기업 뉴스하고도 한 30분 정도 인터뷰도 하시고 그러고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아마도 굉장히 그 유익한 강의를 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여러분들이 이 K-뉴딜 프로젝트가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이런 쪽이 쭉 있지만 이것이 우리 중소기업한테 굉장히 새로운 기회가 될 걸로 생각이 든 만큼 강의 들으시고 또 의문 나는 거 있으면은 잘 여러분들이 물어보고 건의하시고 그러면 아마 우리 정책에 반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이광재 의원님을 모셨는데 강의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강의 주제는 행복한 개인, 따뜻한 사회, 강인한 국가, 스마트 코리아입니다. 네, 이광재 의원님을 박수로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기획재정분과에 있고요. 고향은 강원도 평창 사람입니다. 오늘은 행복한 개인. 지금 보면 세상의 변화가 너무 빠른 속도로 변하기 때문에 이 직장도 불안하고 소득도 불안하고 노후도 불안하고 모든 게 불안하죠. 이 행복한 개인이 어떻게 될 거냐. 두 번째로는 아마 미국하고 중국하고의 이 세계적인 경쟁, 20세기의 최대 변화라면은 이 키신저에서 일어났던 미국하고 중국하고의 화해, 21세기의 최대 문제는 미국과 중국과 이 세계적인 경쟁에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아남을 건가라고 하는 그럼 우리는 이 도전 과제에서 우리가 강인한 국가를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도대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어떻게 돼야 앞으로 살아갈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보겠습니다. 등소평 시진핑 주석 이제 아버지가 시중신이라는 분이 이제 광동성에 부임을 받았는데 광동성에 가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 홍콩으로 탈출을 하죠. 그래서 잡아서 중형에 처하려고 보니까 왜 홍콩으로 가려고 그러니까 우리는 먹고 살 게 없는데 저기 바다 건너 보니까 불이 반짝거리는데 홍콩을 보니까 저희가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결국 이걸 잡아서 매일 처벌할 수가 없으니까 생각한 게 그럼 우리는 홍콩 같은 나라를 한번 만들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을 해서 등소평 지도자한테 건의를 하죠. 그래서 만들어진 게 오늘날 심천이고 그래서 약 이 140km 정도를 철책선을 그어가지고 개혁개방이라는 거를 등소평이라는 지도자가 개혁개방을 시작을 해서 30년 만에 저 가난한 나라가 전 세계 G2에 도전하게 된 것이죠. 그럼 우리는 한번 이 30년이라는 우리의 꿈을 가지고 앞으로 한 30년 동안 노력을 하면 2050년이 되는데 이러면 우리가 6.25 전쟁이 시작한 지 100년 되는 해입니다. 그러면 2049년도에는
중국이 생각하는 1949년도에 중국의 모택동이 혁명에 성공하고 난 이후에 100년이 되는 그 해가 됩니다. 저도 그때 정도는 적어도 우리나라가 이 분단을 넘어서 통일까지는 가지 못하더라도 평화와 공존을 통해서 인구가 1억이 되는,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그 당시 정도 30년 뒤 정도가 되면 G5나 G3가 되거나 이런 나라를 만들어야 결국 우리가 미래가 열리게 될 거 아닌가. 그 길을 향해서 한번 도전할 가치가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2053년 되면 인구 1억이 무너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여러분들 기업을 하고 계시지만은 한번 국가의 긴 꿈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도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제 우리가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저는 새로운 사회를 만들 때가 됐다고 봅니다. 여태까지는 우리는 진보와 보수, 좌와 우라는 이런 가치를 가지고 살았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는 세상이 변했다고 생각합니다. 사상에 새로운 사상이 나와야 된다고 보는데, 그 첫 번째로는 이번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무엇을 알게 됐냐면은, 내가 암만 조심을 해도 옆에 사람과 함께 노력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다는 걸 우리는 알게 된 겁니다. 성경책에 보게 되면은 과거에는 물로 심판했는데 이제는 불로 심판한다고 그래서 우리는 그 불이라는 게 핵전쟁일 줄 알았는데, 제가 마이크 좀 벗고 하겠습니다. 떨어져 있으니까요. 이게 핵전쟁인 줄 알았는데 핵전쟁이 아니고 기후변화가 이런 위기가 올지 우리는 몰랐던 거죠. 기후변화의 위기라고 하는 거는 내 혼자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결국은 전 인류가 함께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우리한테 또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디지털 혁명이 이런 디지털 혁명이라는 것도 또한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점점 더 하루에 이 컴퓨터 안에, 휴대폰 안에 수십억 명이 모여가지고 컴퓨터로 연결돼서 살아가는, 서로 새로운 세상이 연결된 세상, 연결된 개인이 세상을 바꾸는 주인공이 되고 있다는.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는 이제 자유와 평등을 넘어서 인간이 어떻게 하면 서로 돕고 살아가야 되는가, 생명사상이라는 것이 우리가 새롭게 만들어야 되는 사상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는 도대체 이게 진보라는 게 뭔가라고 보면은 이제는 이념의 진보가 아니고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게 결국은 진보의, 생활의 진보가 진보라고 하는 그 길로 결국은 진화할 수밖에 없는 거다. 또 하나는 결국은 이 세상은, 국력은 경제력에서 나오는데 경제력은 기술력에서 나오고 그 기술력은 교육에서 나오는데, 결국 기술의 진보를 누가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국 세상의 진보의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는 거다. 그러면 과거 우리가 좌와 우의 그런 이념적인 논쟁이 아니고 우리가 앞으로의 세상, 새로운 세상을 보는 눈이 있으면 생명사상이라는 걸 하나를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된다.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환경운동연합이라고 하면은 환경과 나와잖아. 우리가 서양이 여기까지 오게 된 건 분석하는 겁니다. 주체와 객체라는. 그래서 인식론에 보면 주체와 객체인데 환경운동은 나와 환경이 분리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이번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보니까 결국 인간이라는 건 이 거대한 자연의 일부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을 가질 때만 우리는 공존할 수 있고 서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진보주의자인데, 이 진보라는 게 결국은 이 사상과 생활과 기술의 진보를 만들면 새로운 문명 국가가 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코로나가 왔습니다. 기후 변화 앞에, 위기 앞에 있는 인간이 탄생했습니다. 이 디지털도 보면은 저도 이게 휴대폰 자체가 쓰는 게 그 안에 워낙 앱이 많아서 다 쓰지도 못합니다. 어떻게 보면 요즘에 어린 아이들을 보게 되면 새로운 인류가 탄생했는지도 모릅니다. 이 디지털의 변화는 어마어마한 변화를 가져오게 될 거라고 봅니다. 또 하나는 수명 100세 시대 인간이 탄생한 거죠. 1901년도에 우리가 수명이 40세였습니다. 지금 100세를 살게 되면은 우리가 여태까지 사회 시스템은 65세에 정년을 하고 나면 대략 80세쯤 사명하는 건데, 이제 이게 100살을 살게 되면 65살에 정년을 하고 나면 35년 동안 우리가 뭘 먹고 살게 되는 거죠. 기존 시스템을 가지고는 도저히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사회가 오게 됐다는 게 또 한 번 오게 된 거죠. 또 하나는 미중 사이의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점점 더 본격화하게 우리의 생존 환경을 본질적으로 한편으로는 기회를 줄 것이고 한편으로는 위기의 요인으로 등장하게 될 것이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아야 될 것인가를 한번 보면은
저는 얼마 전에 쓴 책인데 빌 게이츠가 쓴 책인데요. 이 기후 변화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는 이 책을 여러분 한번 꼭 보시면은 기후 변화의 위기가 그냥 위기가 아니고 사실은 우리가 전 세계의 역사를 보게 되면 에너지를 지배한 자가 세계를 지배했었죠. 우리가 영국은 석탄이라는 걸 발견해서 증기기관을 만들어서 세계의 변화를 이끌었습니다. 미국은 록펠러라는 사람이 석유의 시대를 열면서 미국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게 포드와 만나게 되면서 자동차 산업을 일으키게 된 거죠. 근데 지금 이제 기후변화 위기 앞에 우리가 새로운 에너지를 누가 만들어내느냐, 전기의 시대가 오는 거죠. 그러면 전기를 어떻게 만들어내야 될 거냐, 전기를 생산하는 기술, 저장하는 배터리 기술, 이거를 전기를 멀리 보내는 기술, 전기를 충전하는 기술, 그 전기 하나에 따라서 모든 인류의 우리가 서플라이 체인이나 생산 기술이나 모든 게 다 바뀌는 거죠. 여기 자동차 부품 만드시는 분 계실 텐데 우리가 전기 자동차가 나고 난 다음에 본네트를 열고 나면은 부품이 없잖아요. 결국 새로운 시대가 온 거죠. 그럼 이 새로운 시대를 누가 주도하게 될 거냐? 결국은 이 기술의 변화인데 그러면 이 전기를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 우리가 집을 하나만 보더라도 지금은 전부 우리가 습식공법에 의해 가지고 1층에 우리가 콘크리트 하고 면 타설하고 나면 또 양생이 되고 난 다음에 집을 올리죠. 이제는 앞으로는 점점 더 건설 현장에서 이거를 일할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습식공법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100년 전에 그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라는 게 그게 15개월 만에 지어진 건물입니다. 100층짜리 넘는 게. 이제 습식공법이 아니고 건식공법으로 넘어가자. 조립식, 마치 우리가 큰 도로를 닦을 때 공업용으로 지어서 전부 우리가 그 도로를 고가도로를 만들듯이 이제 집도 공업용 건축 시대를 만들자. 그러면 재개발 재건축이 없어지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 기후변화 앞에서 약 20%의 CO2를 절감하게 될 것이고 건설비도 상당 부분 절감하게 될 거죠. 그래서 평창에 포스코 건설에서 아파트를 공업용 건축으로 하나씩 갖다 조립하는 거죠. 그런 기술을 만들어내게 되면 일대 건축 현장에서도 완전히 다른 새로운 세상이 오겠죠. 그렇듯이 결국은 이 세계를 움직이는 이 5가지 요인, 코로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거냐에 따라서 세계적인 나라가 저는 탄생한다고 봅니다. 이번에 우리가 백신 때문에 많은 논쟁을 하고 있는데 모더나라는 세계적으로 유명하지 않은 회사가 백신을 개발을 했습니다. 어떻게 개발했느냐? AI에서 보통 이 약을 개발할 때 보게 되면 임상실험 단계마다 돈이 많이 듭니다.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술력은 있는데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3상을 하려면 보통 3천억에서 5천억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2상까지만 하고 대부분 파는데 AI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임상실험을 대신하니까 11개월 만에 모더나라는 백신이 탄생하게 된 거죠. 앞으로 이게 AI 기반의 백신을 해가지고 11개월 만에 임상실험을 끝낼 수 있다면 한국은 아마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되는 아마 그런 세상이 열리게 되겠죠. 이번에 우리가 진단 키트도 세계적으로 팔고 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의 우리가 코로나 위기도 분명하게 새로운 기회가 올 것이다. 그래서 지금의 위기는 기회라는 말이 그냥 오는 것이 아니고 코로나를 어떻게 넘어가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나라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길도 놓이게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결국 우리가 많은 비즈니스를 하거나 국가를 움직일 때도 이 5가지 요인에 의해서 움직이게 될 거다. 결정적인 변수는 기후변화를 위기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게 될 것이냐, 나는 어떻게 앞서갈 거냐, 디지털 세상에서 어떻게 앞서갈 거냐. 수명 100세 시대 인간이 오게 되면 건강하고 오래 사는 게 제일 중요한 문제. 그럼 건강하게 오래 사는데 제일 중요한 게 무슨 산업이 나올 거냐. 결국 우리가 진단하는 거, 먹는 거, 운동하는 거, 의료기술, 그 다음에 스트레스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명상산업, 수명 100세 시대의 산업도 수없이 새로운 산업이 탄생하겠죠. 우리 많은 분들이 내가 치매를 걸렸을 때 어떻게 될까라는 모든 분들이 두려움을 가지고 있죠. 그럼 그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나갈 건가. 좀 전에 중앙회장님하고 말씀드린 싱가포르에서는 전체 GDP의 약 3.3% 정도가 의료비에 쓰여집니다. 우리가 한 10%좀 밑입니다. 미국이 10.7%입니다. 근데 싱가포르는 이 애플워치를 나눠주고
건강을 잘 지키면은 1년에 33만 원을 줍니다. 왜 그러냐면은 인류가 건강하게 살면 본인도 중요한 거고 가족도 소중한 거고 국가로 보면 건강보험료를 줄이는 거죠. 그러면 이런 애플워치를 하나를 나눠주고 건강 상태를 지속적으로 체크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의료 데이터가 생기게 되면 또 미래 사람이 많이 생기겠죠. 근데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은 현재 이 삼성 애플워치 여기에 그만한 걸 못하게 해주죠. 그래서 결국은 이 수명 100세 시대 인간도 또 하나의 산업이 나오게 된다. 미중 사회도 마찬가지다. 여기에 결국 우리가 승자가 되는 길을 열 때 우리의 미래가 열린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은 저의 꿈은 이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미국, 중국 사이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건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얼마 전에 그 미국의 틸러슨 국무장관, 미국의 한 장관이 쓴 책에 보면 이런 게 있죠.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 이 북한의 핵시설에 대해서 공격을 지시했는데 그걸 이메일로 지시를 했다는 거죠. 본인이 너무 고심이 되니까 성당에 가서 기도를 했다고 하죠. 이메일로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공격할 것을 대통령이 지시한. 우리가 꽤 오래전에는 럼스펠드 국방장관의 메모를 보게 되면은 거기서도 그 메모가 큰 파장을 일으킨 적이 있었죠.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을 거냐? 우리 한 번도 없이는 살 수 없는 무엇을 인류에게 공헌해야만 우리가 사는 길이 생기는 거 아닌가? 미국, 중국 사이에 어떻게 살아남냐? 우리가 일본을 넘어서면 살아남는 거죠. 인류사에 우리 없이는 못 사는 인류에 공헌하는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그런 강건한 국가가 되어야만 우리의 미래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65%가 산이 있습니다. 과거 우리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나무를 많이 심었습니다. 근데 지금 산에 가면 나무가 많아서 무서워서 못 들어가죠. 우리가 독일에는 나무 한 그루에 1억짜리 나무도 있습니다. 그럼 이 산을 우리는 어떻게 할 거죠? 산에서 우리는 무슨 부가가치를 현재 내고 있는가요? 우리가 똑같은 알프스를 다 오스트리아, 독일, 프랑스 다 점하고 있지만은 돈을 가장 많이 버는 건 스위스라는 나라죠. 관광청을 만들어서 산 자체를 스위스가 개발해서 새롭게 사는 나라를 만든 거죠. 우리나라는 65%이 산을 어떻게 할 거냐? 핀란드 같은 경우는 과거 나무를 팔아먹고 살았습니다. 목재. 노키아라는 그 원래 본사가 목재 회사였습니다. 나중에 결국 휴대폰 회사로 바뀌었죠. 그런데 결국은 나무 집을 안 지니까 전부 나무를 감벌했습니다. 나무를 감벌해서 나무에 햇빛이 비쳐야만 나물이라도 자랄 거 아닙니까? 햇빛이 많이 있어야 거기 토끼가 자랄 거 아니에요. 풀이 있어야만. 그래서 나무를 전부 감벌한 다음에 거기다가 블루베리 같은 걸 심은 거죠. 그래서 블루베리를 심으니까 터키 노동자들이 와서 그 블루베리 열매를 딴 다음에 우리 요구르트에 넣어가지고 결국은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낸 거죠. 우리는 이 산에서 어떤 산업을 만들어낼 건가 이제 생각할 때가 된 거죠. 좀 있으면 기후변화 때문에 수종도 점점 더 변할 거죠. 우리 장사에 가면은 우리 편명나무 숲이 있죠. 저기 인제에 가면 자작나무 숲이 있죠. 홍천에 가면은 우리 은행나무 숲이 있는데 그건 관광용이고 뭔가 자일리톨 자작나무를 많이 심으면은 자일리톨이라는 산업이 나온다면서요. 많은 분들이 태백산에 관광을 와가지고 이게 주목이 살아서 천년 죽어서 천년이라고 얘기하는데 서양 사람들은 저게 왜 천년을 살을까? 저 나무는 연구를 한 거죠. 그래서 모든 항암 치료의 기본 원료가 탁솔이라는 그 원료인데 그게 주목에서 다 나오는 거죠. 그러면 우리도 이제 이 산 자체의 근본적인 65%의 산에 뭔가 수종의 변화를 꾀해가지고 인류가 수명 100세 시대에 오래 사는 어떤 물질을 찾아내는 그런 형태의 것을 변화를 꾀해야만 우리의 미래 산업이 되고 우리가 살기 좋은 나라가 되는 거 아닌가요? 강원도가 대한민국의 최대 마스크죠. 우리가 19%의 면적을 갖고 있으니까. 그럼 여기서 뭔가 이 산에서 우리가 새로운 미래가 산업이 나오는 걸 우리가 찾아야 된다. 또 하나는 농업 분야입니다. 우리가 25%의 농경지가 있습니다. 제가 청와대에 있을 때 보니까 조사를 해봤습니다. 농림부 공무원, 농촌진흥청, 농협, 산림조합, 축협, 수산업조합 이 다 하면은 우리가 농어민의 거의 25명당 한 명씩의 우리가 농어민을 도와주는 분들이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1년에 많은 예산을 씁니다. 그런데 현재 농촌에 가게 되면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이런 상황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 뭔가 지금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제가 독일을 가보니까 독일은 경상남북도만한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워낙 평지가 많기 때문에 전체 농경지로는 대한민국 땅하고 비슷합니다. 그런데 6만 5천 농가가 1년에 생산해내는 것이 수출하는 것이 130조 원을 수출합니다. 대한민국의 110만 농가가 1년에 10조 원 수출합니다.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농촌도 그냥 농촌이 아니고 저 안에서 생산하는 것이 얼마나 부가가치가 높습니까? 우리 여러분 네덜란드 많이 가보셨을 겁니다. 토마토 종자 하나가 3,000개의 종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토마토 종자 중에 우리가 금 한 돈에 22만 원 하는데 토마토 씨앗 하나가 한 돈에 30만 원 합니다. 그것도 1년밖에 안 자랍니다. 우리가 많은 선물을 수도 없이 하는 양난이라는 난의 대부분은 다 네덜란드에서 나옵니다. 수만 개를 실험해서 그중에 몇 개를 찾아서 서양난을 만드는 거죠. CO2 배출량도 네덜란드가 제가 놀란 거는 그냥 저기서 나온 CO2 배출량을 없애버리고 공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그걸 전부 관으로 만들어 가지고 전부 스마트 농장 안에 오게 되면 CO2가 많을수록 식물은 잘 자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대한민국에 수많은 발전소가 많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CO2를 가지고 거기는 폐열도 많이 나오는데 발전소에서 우리는 그런 새로운 농업을 만들어야만 결국 새로운 미래가 열리는 거죠.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과거에는 물이라는 게 지금 생수라는 게 기름값보다 비쌉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삼다수 하나였지만 우리가 CU 같은 데 가보면은 우리가 저게 나왔죠. 과거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야 옥수수 수염을 삶아 먹으면 신장에 좋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그냥 넘어갔지만 광동에서 그걸 옥수수 수염차를 만들어서 500억짜리 매출을 하는 거죠. 술 먹은 사람은 헛개나무를 삶아 먹으면 된다 그랬는데 우리는 그냥 그걸 지나갔는데 우리가 CJ에서는 헛개나무 차를 만들었죠. 농업에서 미래의 산업이 수도 없이 앞으로 미래 산업이 나오게 됩니다. 전 세계 바다에 인류의 전체 살고 있는 식물의 80%가 아직 바다에 있습니다. 전 세계 미역을 먹고 톳을 먹는 나라가 우리나라 일본 외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포항공대 한 교수님이 어느 날 바다를 갔는데 홍합이 그 파도 속에 견디는 걸 보고 저 홍합은 어떻게 저기 바위에 붙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홍합을 연구해 보니까 조그만 실 같은 게 있는데 그게 하나가 8kg을 땡기는 속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생각을 한 거죠. 우리가 수술을 하고 나면은 이걸 접합제로 쓰면 되지 않을까? 라고 연구를 시작을 한 거죠. 더군다나 이거는 바다 물속에 있는 거니까 몸 안에 있는 위나 이런 거를 수술하고 꾸몄을 때 결국은 여기 수술 접합제를 만들어서 지금 벤처기업을 해서 약 1,000억 원 정도 가치를 갖는 회사가 온 거죠. 많은 분들 애완견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독일에서 우리가 설국열차에 보게 되면 거기 바퀴벌레 키우는 거 나오죠. IMF에서 몇 년 전에 곤충을 키워서 인류의 미래 식량에 대비하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독일서 만드는 애완견에 거기서 있는 먹이를 생산하는 산업을 그거 수입을 하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쓰죠. 그게 다 농업이잖아요. 여기 다 사장님들이시니까 직원들을 시켜서 돌아가셔서 듀퐁사가 왜 세계적인 화학회사가 농업회사로 바꾸게 되는가라는 그 보고서를 보게 되면 대한민국의 농업이라고 하는 이 미래에 거대한 산업이 있을 수가 있다. 바다도 마찬가지다. 또 하나는 우리나라가 도대체 이게 반도 국가에 살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리스라는 나라도 서양의 기원을 만든 나라입니다. 그것도 반도 국가죠. 로마라는 천년 제국을 만든 것도 반도 국가. 우리도 반도 국가죠. 그럼 우리는 그리스와 로마 같은 나라가 될 수 없나요? 한번 싱가포르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아시아 전체에 다국적 기업 본부가 약 7,00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와 있는 건 90개밖에 없습니다. 얼마 전에 홍콩에 있는 뉴욕타임즈 인터넷판이 한국으로 왔죠. 우리가 싱가포르는 전 세계 다국적 기업 본부가 싱가포르에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이 세계적인 나라가 되려면 전 세계 적어도 아시아에 있는 다국적 기업 본부는 한국에 오면 세계적인 나라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한국에 왜 안 올까요? 하나는 세금 문제고, 하나는 아이들 교육 문제고, 하나는 의료 문제고, 우리의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싱가포르 같은 나라를 만들면 세계적인 나라가 됩니다.
그러면 싱가포르 정도의 우리가 개방형 국가가 되면은 적어도 독일만한 나라는 국력을 가지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실리콘밸리라는 건 그 사막 한가운데 만든 학교잖아요. 거기서 만드는 우리가 실리콘밸리 정도의 혁신 역량을 가지면은 그건 명실상부한 제3계 3위 국가입니다. 이 나라를 어떻게 만들 건가? 근데 거기는 결국 스탠퍼드라는 학교가 있기 때문에 결국 세계적인 기업이 나오게 된 거죠. 혁신 역량을 어떻게 가질 건가가 또 하나의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페이스북 이용자가 10억 명입니다. 우리가 라인을 쓰는 사람이 1억 명이 넘습니다. 그럼 우리가 라인을 쓰는 사람이 몇억 명이 되든지 우리가 데이터를 많이 갖고 있으면 우리가 배달의 민족이 아시아로 빨리 가가지고서 거기서도 몇억 명을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 의료를 빨리 데이터를 선진화해서 의료를 우리가 동남아시아나 아시아에 전파해 주면은 어마어마한 데이터가 생기겠죠. 교육을 우리가 세계 최강의 교육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 나라에 공급을 해주면 또 어마어마한 데이터가 생기겠죠. 데이터가 많으면 우리 여러분들을 코트라를 통해서 이 무역을 이제 하는 게 아니고 이런 데이터가 있으면 이런 플랫폼을 가지면 어마어마한 비즈니스가 생기는 거죠. 우리가 데이터 상으로 10억 명이 움직일 수 있는 이런 것을 결국 만들어야 해요. 우리가 지금 카카오톡이나 이런 거 없이 못 살잖아요. 네이버나 다음 없이. 그런 데이터를 어떻게 우리가 아시아에 전체로 빠른 속도로 퍼뜨려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가. 그래서 여러분 기업을 하시는데 우리가 좀 목표를 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도 이 지구라는 별에 와서 결국은 죽음으로 가는 긴 여행인데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이 한반도의 땅에 태어나서 적어도 우리나라가 이 고난의 역사를 끝내고 우리가 지금 G10에서 G5에서 G3까지는 위대한 도전의 여정을 우리가 충분히 해낼 수가 있다. 거기에 우리가 함께 노력합니다. 왜 해낼 수가 있느냐? 우리가 중국 서한이라는 데 가면 그 진나라는 정말 작은 나라였습니다. 근데 그 진나라가 진시황에 의해 가지고 중국이라는 나라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스라는 나라도 정말 돌덩어리밖에 없는 그 땅에서 옆에 있는 바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세계적인 나라가 된 거죠. 서양을 만든 거죠. 우리가 이 진나라도 농경 문화와 유목 문화를 합치면서 세계적인 나라를 만들어낸 겁니다. 네덜란드는 정말 그 작은 나라가 경상남북도만 나라가 생각을 해낸 거죠. 주식회사 제도라는 거, 증권거래소라는 이 제도를 만들어서 150년 동안 전 세계 1등이 된 거죠. 한국이라는 나라가 절대 작은 나라가 아니고 인구가 5천만이고 북한이 2,500만이면 7천만짜리 나라인데 여기서 우리가 충분히 위대한 나라를 만들 수가 있다. 이 세상은 꿈꾸는 크기만큼 노력한 넓이만큼 저는 세상에 진화하는 거다. 그건 여러분들의 최첨단은 결국은 지식과 기업에서 나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위대한 도전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은 1985년도 플라자 합의 때 결국은 일본이 왕창 무너지게 됩니다. 이때 일본의 GDP가 미국의 30%였습니다. 우리가 재작년에 왜 일본이 우리를 이렇게 할 것인가라고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일본의 총 GDP의 3분의 1에 진입하고 있는 거죠. 1인당 GDP는 이미 큰 차이가 없죠, 일본하고. 점점 더 우리 스스로는 이 기술 경쟁에서 점점 더 박차를 가야만 우리에게 미래가 있을 겁니다. 미국이 중국이 부상하는 중국에 대해서 기술 견제를 하듯이 일본도 우리의 본격적인 기술 견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본과 한편으로는 잘 지내고 한편으로는 기술 경쟁과 하는 것이 우리의 미래가 될 것입니다. 자, 저는 우리가 여러분 기업인들과 함께 이렇게 노력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치 개혁의 가장 본질적인 개혁은 정치인들은 목표를 새롭게 설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업인의 목표는 뭡니까? 매출이 얼마고 이익이 얼마고 내가 얼마를 그 회사 직원들을 고용을 하고 사회적으로 얼마를 기여하고 세금을 얼마나 냈느냐. 비교적 평가 지표가 단순하잖아요. 정치인들의 평가 지표는 뭐죠? 인기가 많다는 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죠? 국민들 삶하고. 이제 GDP라고 하는 거는 과거 크로멜이 쳐들어가서 병사들 월급을 줘야 되는데 총조사를 하는 것이 한 번 기원이었고, 미국에서 공황이 일어났는데 여기서 세계대전을 해야 되는데 도대체 국가라는 게 뭐냐라는 걸 생각하는 게 러시아 학자가 만들어낸 게 GDP라는 개념입니다. 현재 GDP는 계속 늘어나고 있죠. 미국도 GDP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피케티에 의하면 지금 현재 빈부격차는 1929년도 세계 대공황 직전 정도의 빈부격차가 왔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대한민국 정치 개혁의 가장 본질적인 거는 이제 GDP가 아니고 일자리가 있냐 없냐, 소득이 있냐, 주거, 교육, 문화, 의료. 이게 유엔의 인간 개발 지수와 OECD의 삶의 질 지수. 그다음에 프랑스에서 뭔가 GDP라는 게 국민의 삶하고 상관이 없는 것 같다. 그렇게 해서 스티글러치라는 사람을 불러서 연구를 해봤죠. 행복 지수를 만들었습니다. 이걸 제가 전부 전 세계가 모은 걸 전부 다 조사해 보면은 사람은 일이 있어야 합니다. 소득이 있어야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다음에 주거, 교육, 의료, 문화가 삶의 기본인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인간이 행복한가 여부인가의 가장 중요한 하버드 대학에서 70년간 연구를 해보니까 인간 행복에 제일 중요한 것은 좋은 관계라는 거죠. 공동체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 질병으로 역학으로 조사해 보니까 일본에서 사는 사람, 미국 이민 간 사람에서도 목사님이 계셔가지고 동네 공동체가 강한 데 사는 사람이 심장병 확률이 적다는 거죠. 건강한 공동체가 있느냐. 또 하나는 저비용 사회인 것. 지금 서울처럼 이렇게 생활비가 비싸서는 우리가 수명 100세 시대에 살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저비용 사회 만들어내. 이거를 지표로 만드는 것. 그래서 대한민국의 모든 도지사와 시장, 군수와 대통령과 이런 분들은 이 지표로 결국은 평가를 받는 세상이 와야 된다. 여러분 중국에 많이 여행을 가보셨죠? 성장들 만나보셨죠? 그러면 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작년 GDP가 얼마나 성장했고 고용이 얼마나 됐고 투자를 얼마 했고 뭐 고용이 얼마 전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나라 우리 여러분 시장 군수들 가서 만났을 때 그렇게 설명하는 사람 봤어요? 이제 우리의 지표를 새롭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 지표를 가지고 제가 국회의원 생활도 해보고 청와대에 있지만은 아니 도대체 왜 이 예산을 교육 예산을 이만큼을 주느냐가 작년에 그만큼 줬으니까 그전엔 그럼 어떻게 줬냐? 그전에 그만큼 줬으니까. 우리가 유럽 같은 나라는 장관들이 보좌관들 없이 모여가지고서 몇 박 며칠 동안 토론을 해가지고 토론에서 이긴 사람이 예산을 더 많이 가지고 가잖아요. 그렇게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정치 개혁에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정치인들이 무엇으로 평가를 받을 건가를 지표를 만들고 그러면 국민들은 아 경상남도는 교육이 부족하니까 교육 예산을 더 주는 거고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산업이 부족하면 산업에 더 들어가는 거고 그렇게 하는 쪽으로 바뀌어야 되겠다. 그래서 한번 이 세상에 국력은 경제력이고 경제력은 기술력에서 나오고 기술력은 교육에서 나오는데 그것을 읽어내는 힘은 기업에서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꿈을 크게 가져야 합니다. 꿈을 크게 가져야 큰 기업이 나옵니다. 우리가 일론 머스크가 자기가 중학교 때 이런 기후변화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 사람의 전기를 보니까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을 이뤘던 강력한 산업이 뭡니까? 우주 산업이잖아요. 그 우주를 도전한 거잖아요. 록펠러라는 세계적인 미국의 재벌인데 결국은 포드하고 록펠러인데 결국 전기 자동차에 도전해가지고 세상의 흐름을 바꾸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기업인 여러분도 세상의 흐름을 바꾸는 거, 디지털에서 세계 선도가 되는 거, 기후변화에서 세계 선도가 되는 거, 수명 100세 시대의 세계 선도가 되는 거, 미중 사이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세계적인 기술을 만들고 산업을 만드는 거 그런 쪽이 한번 주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박수를 한번 치시고 계세요. 자, 그러면 당면한 중소기업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로나가 1년이 되니까 이게 정말 이제 굉장히 힘들죠. 우리가 소상공인한테 정부가 31조 원을 지원했는데 부채는 39조가 늘었습니다. 그럼 결국은 한계가 있다는 뜻이죠.
이걸 코로나로 우리가 빨리 극복해야 되는데 1년이 지났고 이제 봄철이 왔습니다. 변화를 꾀해야 되는데 여주시에서 이 타액으로 하는 거죠. 침으로 하는 신속 PCR을 했는데 이 신속 항원은 떨어지는 신속 PCR을 해서 약 53분 만에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건 대략 8,000원쯤 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여기는 그래서 KCC라는 공장 문을 열었죠. 일주일에 한 번 조사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울렛도 열었고 심지어는 5일장도 열었죠. 얼마 전에는 전라남도 영암군에서 전라북도와 힘을 합쳐서 그 조선소 17,000명 있는 공장, 10,000명 있는 공장을 PCR을 통해 가지고 이제 우리가 좀 더 프리존을 자꾸 만들어 나가는 거죠. 여러분 기업인에서도 회사에서도 지자체에서도 이런 노력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우리가 좀 더 빠른 속도로, 그래서 우리가 QR 카드 요새 다 찍어야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주일치죠. 이제 찍으면 음성이면 우리 활동을 좀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빨리 만들어야만 우리가 기업 활동도 좀 더 원활해질 거라고 보고 이 사례가 좀 더 확산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많은 우리 그 중소기업체는 부회장님이 오셔가지고 지금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 게 공항을 갔다 오면 이게 2주간 자가격리를 해야 되니까 이 문제를 좀 빨리 풀어달라는 게 많은 분들의 건의사항이었는데 지금 프랑크푸르트 공항에서는 대략 3시간, 보통 일반 하게 되면 139유로를 더 내면 이거를 이제 해주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비엔나 공항도 이렇게 하고 있고 나리타 공항도 이렇게. 지금 현재 우리는 이게 영문으로 된 또 서류를 발급해 줘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아마 이 시스템은 갖춰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2주간 자가격리 없이 갔다 오면은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이거 PCR 검사를 빨리 해서 우리가 영문으로 만들어 주는 것도 빨리 해서 우리 좀 출장이 좀 더 자유롭도록 이렇게 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72시간 전에 진단서를 발급하고 이거를 2시간 내로 하는 거, 그다음에 영문 서류를 공항에서 신속 발급해 주는 거는 지난번 우리 중앙에 부회장님 오셔서 말씀을 해주셨고 이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중대재해처벌법 문제인데 이 부분은 우리가 중앙회장님께서 지난번 여러 번 말씀하셨고 이건 우리가 약간 보완 입법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노력을 해보도록 그렇게 우리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봤으면 좋겠는 게요. 이게 제가 하는 건데 이게 중소기업이 이 납품 후에 대금 지급까지 평균 제조업은 107일이 걸리고 서비스업은 120일이 걸립니다. 미국은 이게 신속 지급법을 해가지고 대략 35일에서 45일 정도 걸립니다. 사실은 우리가 대금 지급이 빨리 돼야 그래야 다른 걸 또 발주하고 일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큰 방법은 이제 수출입은행이 중소기업 전담은행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수출 부분이 훨씬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대금 지급 결제 방법인데 지금 현재 보면은 상생결제라고 이제 수도 없이 많이 회의를 했는데 이게 1차 대기업에서 1차 협력사까지는 잘 갑니다. 이게 1년에 520조를 결제하는데 문제는 1차에서 2차, 2차에서 3차, 사실 제일 중요한 건 2차, 3차가 안 가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이게 대금 지급이 훨씬 빨라지게 되면 훨씬 더 이 중소기업은 원활하게 이제 우리가 자금 조달이 일어나게 되고 줄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2차, 3차 이거를 하게 되면 훨씬 더 금융 비용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3차까지 가게 되면 무려 40%까지 금융 비용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그냥 말로 해서만 될 일이 아니고 이제 법안을 냈죠. 이렇게 이제 조세특례제한법, 그다음에 하도급법, 그다음에 국가계약법을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우리 중소기업 중앙회랑 같이 해서 이 법을 통과시키고 나면은 우리 2차, 3차 협력사의 이 상생결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더 이상이 뭐냐면 내가 하청을 해가지고 했는데 월급을 못 받아가지고 저 크레인 위에 올라가서 농성하고 이제 그런 세상에는 우리가 이제는 살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 상생결제 3법을 제가 발의했는데 이거는 중소기업과 힘을 합쳐서 이 법을 하나 통과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중앙회장님하고 우리 부회장님 이런 거 한번 함께 이거는 연구를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대기업하고 중소기업하고 이 대출 금리의 이 격차를 해소할 필요가 있겠다.
우리가 대략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근데 재밌는 거는 중소기업 은행이 금리가 어떻게 제일 비싸요, 여기 보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은행 대출이 대략 기업 대출이 2000 보면 그 대기업이 172조를 냈고 중소기업이 그 805조를 했습니다. 대출 금리가 2.5, 2.85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중소기업 대출 금리가 더 높다고 봐야죠. 그죠? 이 서류상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만 실제로는 그렇지는 않죠. 그래서 이게 이 중소기업의 대출 금리를 이거는 대기업은 실제로 돈이 안 필요한 회사도 많잖아요. 또 우량 기업은 사실은 은행에서 와서 빌려가라고 또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이 대출 금리 부분을 뭔가 이게 줄여주는 국가적인 시스템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게 시장 원리를 지키면서 결국은 대출 금리를 줄여나가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기술 신보나 우리가 이런 데 보증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 뭔가 이 대출을 해 나갈 때 중소기업한테 조금 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이 금융 비용을 줄여 나갈 수 있는 걸, 요거를 정책적인 기능을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거는 키가 190cm 있는 이 신장 큰 사람은 이 계란을 5개 먹고 뛰고, 우리가 160cm는 계란 2개 먹고 가면 이건 질 수밖에 없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금융 문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집중적인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다. 정책적 과제로 저희들도 함께 좀 노력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는 많은 산업단지가, 우리 산업단지공단, 산업단지에 농공단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애로를 해소하는 것은 사람 구하기가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또 노동자한테 물어보면은 거긴 출퇴근하니까 멀고요. 그리고 보면 집이 없어요. 거기 애들 공부를 시키지도 못하고. 과거에는 우리가 구로공단, 과거의 산업혁명 시대는 공장은 매연이 많이 나고 거기는 지저분하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중간에 녹지를 만들고 주택지하고, 이게 도시계획의 존인 개념이라는 거였습니다. 요새 보면은 가산 디지털 단지를 보면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산업단지만 따로 만들고 농공단지만 따로 만들고 사는 데를 따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제 이거를 끝을 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산업단지와 주거단지만 만들 게 아니고 앞으로 자족도시를 만들어야 돼요. 대한민국의 1년에 16%가 이사를 다닙니다. 일산에 살면서 공장은 일하는 일터는 저 강남에 있으면 하루에 막 3시간씩 출퇴근하고 다니는 거죠. 근데 이번에 코로나를 가만히 보니까 이제 집에 머무는 시간이 150%가 늘어났습니다. 그럼 집을 이제는 앞으로는 공단, 인천의 남동공단이다 라고 하면 공단 안에 가장 가까운 곳에 집도 있고 학교도 있고 의료시설도 있고 이게 다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중소기업 근로자들한테 임금 압박을 덜 견디는 거죠. 왜냐하면 좋은 집이 있고 애들 학교 시설이 있으면은 그걸 국가가 제공해주면 훨씬 더 좋은 노동자들이 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산업단지만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 만들어지는 모든 도시는 산업이 있거든요. 지금 대한민국 만든 모든 도시는 다 베드타운입니다. 분당도 베드타운이고 그 옆에 지금 판교가 들어섰기 때문에 지금 달라지고 있는 거지, 일산도 그렇지, 다 베드타운이죠. 이제 베드타운이 아니고 산업과 집과 함께 있는 도시를 이제 만들 때가 됐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디지털 시대가 왔기 때문에. 이제 아파트형 공장 수준이 아니고 훨씬 더 새로운 형태의 일이 왔기 때문에 이제는 함께 있는 것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이렇습니다. 이제 직장과 주거가 분리된 시대에서 직장과 주거가 근접한 도시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1년에 15%가 이사를 당기고 일본이 3.9%가 이사를 다닙니다. 우리가 자동차 한 대를 유지하려면 깨어있는 시간이 하루에 3시간을 씁니다. 왜냐하면 자동차 사야죠. 기름 넣어야죠. 세금 내야죠. 주차비 내야죠. 보험료 내야죠. 그리고 출퇴근 시간에 낭비를 하는 거죠. 이거를 줄여줘야 된다. 그러면 하루에 출퇴근 시간만 줄여줘도 훨씬 행복한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1.5배가 늘었습니다. 그럼 집을 1.5배를 크게 키울 수는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앞으로 집에, 대기업은 SK 같은 데서는 스마트 워크에서 일을 하라고 하지만 중소기업은 스마트 워크를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옛날 지금
저기 종가에 가게 되면 위워크라는 건물이 크게 있습니다. 서울역 앞에 가면 위워크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위워크를 줘야 되잖아요. 아파트 단지 내에. 집집마다 전부 뭐냐면 고급 3D 프린터를 갖고 있거나 CAD를 갖고 일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은 아파트 단지 내에 일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줘야 된다. 그러면 회사에 출근해 여기서도 일을 하다가 회사할 때 출근하게 되고 여기 영상 회의 시스템을 만들어 줘야만 일을 우리가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우리가 주거를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는 이번에 아파트 단지가 좋은 데 같은 경우에는 원격 교육을 해보니까 아이들이 공부를 155시간을 하고 우리가 좀 집이 오래된 동네는 공부할 환경이 좋지 않은 거죠. 그럼 우리가 인간이라는 게 뭔가요? 내 자식이 나보다 더 나은 인생을 살 수 있다면 내 인생의 모든 걸 걸 수 있는 게 부모잖아요. 우리가 결국은 계층의 사다리라고 하는 건 제일 중요한 게 교육인데 이제 어떤 집 아들은 삼루에 진출하는 거죠. 태어나니까 삼루에 진출해 있는 거예요. 가난한 집 아이들은 투 스트라이크를 먹고 태어나는 거예요. 이제 하나만 더 먹으면 신용불량자 되는 거예요. 어떤 집 아이는 태어나면 삼루에 가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줄여줘야 되는 결국은 교육 격차를 줄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가 뉴딜에서 하고 있는 게 이번에 원격 교육을 해보니까 컨텐츠가 중요합니다. EBS 거, KBS 거 뭐 이런 걸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게 전부 다 저작권에 걸립니다. 대학교에서 우리가 하버드 대학 논문을 검색하면 3,000원이지만 집에 가서 검색하면 3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법이 곧 통과될 겁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도서관 이런 걸 전부 디지털로 만들어 가지고 아파트 단지까지 학교 교실까지 다 집어넣어 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 중앙 회장님이 좀 도와주시면은 우리가 이제는 암기한 이제 대한민국이 모방할 나라는 없습니다. 배울 나라는 많지만 모방할 나라는 없습니다. 이제 암기하는 대한민국에서 모방하는 대한민국이 아니고 이제는 질문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서 창조하는 대한민국이 돼야 대한민국 없이는 못 사는 나라를 만듭니다. 그걸 만들려면 결국은 새로운 지식, 세계 최강의 지식을 줘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공부를 보게 되면 이미 조지아텍 공대에서 석사 과정을 온라인으로 개설했습니다. 오프라인으로 학교를 가게 되면 36,000달러고 온라인으로 하게 되면 7,000불입니다. 아리조나 대학에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게 되면 그래서 대학생이 12만 명입니다. 이제 좀 있으면 하버드나 스탠퍼드나 세계적인 모든 아마 교육 콘텐츠가 온라인으로 우리가 졸업하는 시대가 올 겁니다. 아마 여러분 사장님들도 이제 서울대학, 연세대학, 고려대학 뭐 대학 졸업장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하는 업으로 봐서 저기 스위스 있는 밀링스쿨에 가서 그 학점을 가져와라. 프랑스에 무슨 학교가 있다는데 아마 그렇게 저는 교육이 바뀔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세계 최강의 지식을 우리가 우리 아이들한테 줘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국회에 교육판 넷플릭스라고 세계적인 국내 석학계 강의를 전부 온라인으로 해서 EBS에서 무한정 공급해 주자. 그래서 국가 예산을 원래는 꽤 많았는데 50억밖에 못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기업에서 예를 들어서 국민은행이다. 그러면은 노벨상 수상자 중에 핀테크나 우리가 금융 관련된 걸 EBS에 하면 그게 우리가 기부를 해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 세계적인 석학들의 강의를 노벨상 수상자 받은 사람들 그 강의를 무한정 우리가 듣게 해줘야만 세상에 변화가 올 수가 있다. 이걸 우리가 EBS랑 뜻있는 우리 기업인이 계시면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저희가 7남매거든요. 강원도 평창에 태어났는데 아버지 혼자 벌어서 혼자는 아니구나. 엄마가 방학 간다 했으니까 7남매가 서울 와서 먹고 살았는데 요새는 맞벌이를 해도 허덕허덕. 왜 그러냐면은 일하러 나갔는데 이 돌봄 문제를 해결을 안 해주면은 돈이 남지가 않는 거죠. 초등학교 1학년은 12시에 집에 오고 초등학교 5, 6학년은 3시에 오게 되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저출산 고령화가 이렇게 지속되면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사라질 국가가 대한민국입니다. 근데 물어보면 왜 이렇게 힘드냐? 집이 없어서. 왜 이렇게 힘드냐? 직장이 없으니까. 왜 이렇게 결혼을 해도 그렇지 애를 키울 수가 없어요. 그럼 이 돌봄을 만들어주는 애를 낳으면은 어려서부터 이게 아파트 단지 내에서 다 돌봐주는 거죠. 이 돌봄을 해주는
주거가 필요하다. 또 하나는 이번에 코로나를 보니까 대부분 다 요양원에서 많은 사고가 났습니다. 근데 요양원 문제가 이 가족으로도 국가도 큰 문제인 게 이게 요양원에 가는 부모님은 서운하게 생각합니다. 야, 자식이 나한테 진짜 이런 생각이 서운한 마음이 있고 자식으로 봐서 왠지 불효하는 마음이 있고 요양원에 가시면은 1인 시대가 몇백만 원의 경제적 부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많은 분들이 집에서 64%가 집에서 사고가 납니다. 대부분 어디서 나냐면 낙상이 일어나는 경우가 집이 뭐냐면 타일로 그 목욕탕이 돼 있으니까 거기서 대부분 다 넘어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루 바닥이 전부 마루로 돼 있으니까 미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김용욱 이사장 건강보건의 이사장님 같은 분은 이제 아파트 1, 2, 3, 4, 5, 6, 7, 8동은 아들하고 손자하고 살고 우리 9동, 10동은 연세 드신 분들이 모여 사는데 거기 기본적으로 의료 시스템을 갖추는 거죠. 그렇게 살면은 훨씬 더 우리가 유대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러면 가족 간의 행복도 줄일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고 비용은 줄일 수 있는 거 아니냐. 자, 그렇게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그래서 저는 이게 중소기업하고 꼭 이걸 해보고 싶어요. 앞으로 산업단지만을 짓거나 농공단지만을 짓거나 이런 게 아니고 거기에는 반드시 이제 이런 주거시설, 새로운 주거. 그러니까 제가 뉴딜에서 주거 뉴딜을 하려고 합니다. 주거 플랫폼. 이게 제가 아주 가장 하고 싶은 겁니다. 왜 그래? 이걸 주면 광주형 일자리를 만들어도 당장 생기는 게 그분들 주거 문제잖아요. 만약에 국가가 주거와 교육과 돌봄과 의료와 이런 문제가 여러분 공단 주변에 있으면 임금 상승 압박 요인이 굉장히 적잖아요. 우리가 임금을 어디까지 올려줄 수 있겠어요? 결국 돈이 필요한 건 이런 생활비 때문에 필요한 거잖아요. 이거를 줄여주는 시스템을 만들면은 기업하기가 훨씬 더 좋을 것이다. 이 시스템을 우리가 꼭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게만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렇게 했는데 그럼 이렇게 하면 되죠. 현재 우리가 고도 제한을 있는데 고도 제한을 이 문제를 이렇게 우리가 좋은 시스템을 가져오면은 고도 제한하고 용적률하고 우리가 인센티브 거래제를 만드는 거죠. 과거에는 우리가 12층까지 지었는데 그게 왜냐하면 사다리차 때문에 그다음에 30층 근데 31층부터 59층까지는 대략 건축비가 비슷하고 60층 이상부터는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공업용 건축으로 만들어내면 그러면 훨씬 더 저렴하게 만들어낼 수 있죠. 빨리 짓고 그렇게 해내면 이 고도 제한 문제와 용적률 인센티브를 줘서 우리가 해나갈 필요가 있겠다라고 봅니다. 또 하나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여태까지 돈을 모아놓은 게 많습니다. 국민연금 모아놓은 거, 퇴직연금, 그다음에 한국투자공사, 우체국 기금, 교원공제, 경찰공제, 군인공제 모아두는 게 대략 1970조 원쯤 모아놨습니다. 지금 해외 부동산에 150조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쪽으로 투자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은 이제 앞으로 생기는 산업단지와 이런 주거와 이런 것이 함께 있는 것에 투자하는 게 나을까요? 이현재 부총리 이렇게 말씀하죠. 3%만 우리가 30년 국고채가 1.8%인데 3%만 안정적인 수익을 내도 국민들도 편히 살고 기업도 편하게 할 수 있고 훨씬 더 만들어낼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우리가 돈을 쓰는 방식 자체를 좀 바꿔야 된다. 우리가 지난 5년간 저출산 고령화에 쓴 돈이 150조 원이 넘습니다. 저출산 고령화라는 게 뭐예요? 결국은 돌봄 예산 다 이런 거 주는 거잖아요. 이거를 패키지화해서 공간혁명을 이뤄내는 거죠. 그러면은 새로 짓는 그렇지만 옛날 아파트는 어떻게 되냐? 옛날 아파트 중에 사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초등학교 건물은 대략 동네에서 제일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면 초등학교 건물은 운동장도 있고 넓잖아요. 프랑스 같은 데는 이거를 높이 올리면 되잖아요. 높이 그 초등학교 건물을 높이 올리면 거기에 돌봄 시설도 있고 유치원도 있고 거기에 위어크도 있고 수영장도 있고 우리는 지금 복지시설 따로 체육시설 따로 다 따로 있잖아요. 거기 아마 초등학교 건물 있는 자리에다가 위로 올리면은 동네에서 제일 반듯한 건물이자 거기서 많은 걸 쓰면 되잖아요. 초등학교는 다 걸어다닐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거니까. 그래서 공간혁명을 이루는 것. 그러면 삶이 굉장히 저는
좀 더 행복 지수가 올라가게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일, 주거, 교육, 의료, 문화 이게 패키지로 주어지는 거죠. 그럼 여기에 우리가 싱가포르이 처음 만든 게 아파트형 공장인데 우리가 결국은 미래의 많은 일이라는 게 컴퓨터로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앞으로 공단이나 우리가 스마트 공단을 만들거나 그런 거 할 때도 이제 중소기업도 저도 이제 할 건데 이제 앞으로 무슨 도시를 만들든지 다 일하는 거하고 다 같이 있는 거. 공단을 만들 때도 다 주고 다니 같이 있는 거. 이렇게 만들게 되면 임금 인상 압박을 굉장히 줄일 수가 있다. 그렇게 되면 훨씬 더 좋은 일하는 근로자를 구하기도 좋고 우리가 훨씬 더 지방에서도 쾌적한 우리가 기업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함께 연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 중견기업은 이 자식한테 이걸 물려줘야 되는데 이게 세금을 이게 50% 떼고 이러면 이게 도대체 이게 어렵단 말이죠. 사실은 많은 그 일감 몰아주기 자식들 일감 몰아주기가 사실은 기업을 물려주는 과정 때문에 결국 대부분 생기는 일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한번 우리가 세금을 걷어가지고 여기다 고용 장려세도 주고 또 실직하고 나면 실업수당을 주고 이게 나을지 아니면은 고용을 늘리시면 법인세를 인하해 주는 거죠. 이거를 포인트를 쌓는 거죠. 포인트를 쌓아가지고 나중에 상속을 할 때 상속을 완전히 뭐냐면은 인센티브를 확실하게 주는 거죠. 이 시스템을 우리나라는 중소기업 중앙회하고 우리나라 기업이 한번 연구를 해봤으면 저는 좋겠다고 봅니다. 결국 우리가 국가가 세금을 걷는데 돈이 들잖아요. 또 세금을 쓰는데도 돈이 들고 그러는데 뭔가 이거 근데 분명한 거는 고용 문제나 우리가 일자리가 없으면 사회는 급격히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가 복지라는 말을 처음 만들어낸 사람은 독일의 비스마르크라는 가장 보수적인 사람이 만들어낸 겁니다. 왜냐하면 그걸 안 만들어내면 복지를 안 해놓으면 혁명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우리 미국 뉴욕 월가에서 왜 부는 1%가 다 가지고 있냐라고 시위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한 번쯤 이거는 연구를 해가지고요. 우리가 상속세율이 일본, 한국이 제일 높은데 상속세에 거치는 게 얼마 안 돼요. 그러면 국가도 근본적으로 한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러면 고용과 이 법인세를 연동하고 이걸 포인트를 하면 나중에 이 상속 이렇게 예측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면 굳이 내가 아들한테 물려주려고 여러 가지 이 머리 아픈 계산을 안 해도 쉽게 계산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것이 정착되게 되면 나중에 대타협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일감 몰아주기가 없으면 어느 시기에는 상속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사회적인 타협을 또 이뤄낼 수도 있을 거라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근데 현재는 이 고용과 관련된 세제 혜택을 주는데 그게 너무 적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는 그 대부분 대기업이 투자한 것에 대해서 액수로 감면을 해주니까 세제 감면한 게 대부분 대기업이 75%를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이 투자와 이 고용이라는 이 상승과 만약 이렇게 안 해놓으면 전부 자동화하고 말 거예요. 그 부분을 한번 우리가 같이 연구를 좀 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303조 정도 국세 수입인데 이 중에 상속세가 3조 정도거든요. 근데 세율은 우리가 일본이 55고 우리가 50%인데 이게 좀 그렇지 않냐 이게. 그래서 이 부분 한번 같이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우리가 얼마 전에 우버라는 그 회사가 거기에 있는 노동자들한테 우리가 주식을 나눠줬죠. 그래서 앞으로 아마 점점 더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 네이버가 이렇게 있으면은 네이버 안에 있는 거기에 우리가 유튜버들이 돈을 벌잖아요. 내가 컨텐츠를 많이 만들면 많이 조회하게 되면 돈을 받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네이버에 만약에 내가 파워블로거라든지 내가 무슨 방을 좋은 걸 운영하게 되면 지금 일정한 보상을 받는데 이런 보상 시스템을 많이 만드는 회사가 결국은 진화해 나갈 가능성이 많지 않은가. 그래서
현재는 우리가 스탁 옵션을 직원들한테 주죠. 그런데 현행 법의 문제는 뭐냐면 자회사 같은 경우에는 스탁 옵션을 못 주게 돼 있습니다. 많은 AI 기업들을 우리가 데리고 오려고 하는데 그걸 다 연봉을 몇 억씩을 줄 수가 없잖아요. AI 기술자를 데려오는 결국은 스탁 옵션에 이런 걸 많이 줘야 될 텐데, 그럼 뭔가 우리가 함께 한 분들한테 뭔가 이게 주식을 주는 형태의 뭔가 이런 변화를 좀 꾀해야 훨씬 더 기업이 훨씬 더 성장 가능성이 많아지는 거 아닐까. 이런 방식은 뭐가 있는 걸까도 함께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또 하나는 제가 지난번 중앙회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중소기업 관련해서 연간 22조 원을 지원하게 되고 1,400가지 지원 제도를 줍니다. 이렇게 지원 제도를 주는 나라는 중국하고 우리나라 두 나라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산자위를 해보니까 너무 지원하는 게 복잡합니다. 이거 지원 서류도 너무 복잡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 지원 서류를 받는데 지원 서류, 이 보조금 받는 서류를 만들어주는 회사도 있어요. 서로 나눠요. 이거 이렇게 하지 말고 뭔가 좀 새로운 방식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 아닐까. 그래서 금융상의 보조 말고 뭔가 R&D를 보조하거나 뭔가 이렇게 되면 차라리 국가가 이 회사 주식으로 갖는 거죠. 그러면 주식으로 가지면 나중에 안 갚아도 되는 거고, 우리가 R&D와 성과 나오면 국가가 주는 돈 그 국가한테 안 주고 차라리 국가한테 주식으로 주면 국가는 부자가 되잖아요. 회사는 다시 돈을 안 돌려줘도 되고. 그래서 뭔가 그럼 국가의 부가 자꾸 쌓이면은 국민들이 나중에 뭔가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국가에게 보조금을 받는 부분을, 이걸 지금 보면은 제가 이 산자위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 이 국정감사 나가면서 이렇게 보조금을 주는 시스템이 과연 맞는 건가? 뭔가 좀 단순화해 볼 필요가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해서 이거를 기업한테도 도움이 되고, 그러면 어차피 국가에 세금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면 국민들한테 이익이 오는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내면 훨씬 더 우리가 기업 친화적인 나라가 되는 거죠. 그렇게 돼야 우리가 성장해 나가는 거 아닌가라고 보십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제 친구를 맺어주시면 감사하고요. 결론을 내보게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10년 동안 세계 흥망사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해봤거든요. 왜 흥하고 망하는가? 왜 국가는 흥하고 왜 국가는 망하는가? 왜 기업은 성공하고 기업은 망하는가? 도대체 이 흥망성쇠의 원리가, 핵심적 원리가 무엇인가를 계속 제가 추적하고 연구해 보는데 그 결론은 이거 같습니다. 기업이라고 하는 게 사람 인자에다가 이 그칠 지자를 쓰죠. 사람이 없으면 그치는 업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의 동력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옆에 사람하고 나하고 차이가 뭐냐면 이 사람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는가가 가장 큰 차이더래요. 그러면 이 사람 속에 머릿속에 무슨 걸 넣는가가 결국은 교육의 문제래요. 국력은 경제력에서 나오고 경제력은 기술력에서 나오는데 그 기술력은 교육에서 나오는데 그 교육은 결국은 교육의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질문하는 걸 배우는 게 학문이래요. 이제 대한민국은 이번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는 많은 국민들은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가 봤던 선진국이라고 하는 미국의 모습을 보고 유럽의 모습을 보고 의사들이 환자를 냅두고 도망가는 걸 보고 우리는 대한민국을 새롭게 발견하게 된 거죠. 더 이상의 우리는 모방을 배울 나라는 많이 있지만 모방할 나라는 더 이상 없다는 마음의 각오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세상의 새로운 미래가 되겠다는 꿈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위대한 나라를 만들 수 있고 위대한 기업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그때 회사를 물려받았을 때 이익이 1,700억이었습니다. 그때 미국을 갔는데 미국을 가서 삼성이라는 거를 제품을 달라고 하니까 진열장에는 전부 소니 제품이고 파나소닉 제품밖에 없고 삼성이라는 텔레비전은 저기 창고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죠. 돌아와서 이제 앞으로 세계 인류 아니면 만들지 말자 라고 해서 반도체에 도전을 한 거죠. 세계 인류적인 반도체에 관한 인류 기업이 된 거죠. 그래서
마누라 빼고 다 바꾸자는 캠페인을 시작한 거죠. 우리 이번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전 세계 사재기를 안 한 민족은 우리. 수많은 자원봉사자가 나서 극복한 것도 우리입니다. 우리가 스스로에 대해서 작게 생각하면 작은 겁니다. 사람은 마음을 작게 쓰면은 바늘 하나 꽂을 수 없는 게 마음이고, 마음을 크게 쓰면은 온 세상을 다 담을 수 있는 게 마음입니다. 생각이 얼마나 위대하고 무서운 거냐면, 생각은 그 생각을 관찰하려고 하는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멀쩡히 잘 지내다가도 추석날 모여가지고 정치 얘기하다가 형제들끼리 싸움하고 에이 다시는 안 봐고 나오죠. 우리의 생각을 다시 가집시다. 대한민국 현재 다들 어렵다고 얘기하지만, 어려운 이때 우리를 다시 재발견해서 위대한 나라를 함께 나갔으면 좋겠어요. 기업의 기는 사람이 없으면 업이 없는 겁니다. 사람에 투자를 해야 돼요. 사람에게 투자한다는 건 우리가 생각을 새로 먹는 겁니다. 다시 우리가 지난 시절을 되돌아보지 말고, 지난 시절에 6.25 전쟁 잿더미에서 여기까지 온 거는 이제 옛날 일이고, 지금부터 우리가 미래를 향해서 다시 도전하는 거죠. 전 세계 디지털의 최강자가 되는 거, 기후변화에서 기후 악당 국가가 아니고 기후 선도 국가가 되는 거, 수명 100세 시대 인간의 생명과학의 사람의 꽃을 내는 거, 그리고 미중 모든 나라의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의 견제가 아니고 그들의 존경과 그들의 믿음 속에서, 박수 속에서 위대한 나라를 만드는데 여러분과 힘을 모아서, 노력을 모아서, 생각을 모아서 우리가 전진하는데, 그 모든 것은 여러분들의 심장에서 나와야 됩니다. 가슴이 뜨거워야 됩니다.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지난해까지의 경력은 잃어버리시고 이제 앞으로의 미래를 향해서 멋진 대한민국을 향해서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열정으로 해안을 보여주신 이광재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념 촬영. 네. 질문 없어요? 질문 없어요? 네, 네. 네, 마이크 잠시. 저는 한국클라우드 조합 베이숙 이사장입니다. 국회의원 중에, 여야 국회의원 중에 디지털에 대해서 준비된 분이 누구신가에 저희들은 여당에서 이광재 의원님이 거론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오늘 사실 조합의 이사장으로 등록되고 1년 반 만에 첫 모임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의원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좋은 선물을 받고 간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렇다면 의원님께서도 정말 좋은 선물을 하나 주셨으면 합니다. 그 선물, 제가 원하는 선물은 사실 그 차등 의결권이라는, 특히 벤처기업의 차등 의결권이라는, 이거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의원님 강의하신 대로 사실 이 중소기업은 좋은 인재를 영입하는데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주식을 준다거나 스톡옵션을 준다거나. 근데 이런 부분이 법적으로 너무너무 규제화되어 있습니다. 그 쿠팡 보세요. 그 좋은 기업이 한국을 결국은 떠나고 나스닥에다가 등록을 했지 않습니까? 이거는 정말 서운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그 의원님께서 이 정도의 컨텐츠를 가지고 저희들에게 이 많은 이를테면은 영감을 주신 분께서 다른 어떤 것보다가 정말 차등 의결권, 최소한도 벤처기업들이 인재나 그 직원이 아니어도 주변의 지인들을 영입해서 회사를 성장시키는데 활용할 수 있는 스톡옵션, 주식, 마음대로라기보다가 의결권을 갖고 움직일 수 있도록 오너에게 한 표당 최소한 10표 정도는 발행을 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을 의원님께서 간철해 주신다면, 아마도 의원님 후원 카톡에 친구로 추가 요청을 하시지 않아도 엄청난 팬들이 모일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먼저 좀 언론에 어나운서 해주시고 이것만 해결을 하신다는 의지를 좀 가져주십시오. 의원님 말씀 중에
어떤 표현을 하셨냐면 하나를 적어놓은 게 있는데 잠깐만요. 말씀드려줘서 생각을 본인이 하는 생각을 관찰하는 거, 이 습관이 앞으로 필요하다는 거, 이 부분을 의원님께서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가 그 벤처 차등 무결권 문제는 이제 저희도 논의를 많이 하고 있고요. 결국은 이게 이제 저는 이스라엘이 창업 국가인데 저는 수많은 창업이 일어나야 결국은 대한민국에 미래가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거기에 벤처와 창업에 미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가 17대 국회의원 할 때 그때 김태년 의원, 조정식 의원, 윤호중 의원, 저 한병도 의원 이렇게 우리가 연구회를 만들어가지고 벤처 당시 하는 분들하고 우리가 해서 그때 법을 10몇 개를 만들었었거든요. 근데 그때 왔던 멤버들이 김범수 의장, 이혜진 의장, NC소프트. 근데 세월이 지나니까 그분들이 세상의 주인공이 되더라고요. 결국은 새로운 결국 벤처 창업, 중소기업에 결국은 이제 미래가 있는 건데 그 부분에 의결권은 충분히 알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결국은 자기의 지적재산권을 확실하게 보호할 수 있는 그 길, 그리고 또 하나는 대기업이 자본이 M&A를 할 수 있는 확실한 시장, 그리고 벤처를 한 사람이 자기를 지켜나가고 해나갈 수 있는 아까 의결권 문제, 그런 문제는 저희가 또 각별히 새로운 이 생태계를 만드는 부분에서 각별히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클라우드와 관련해 가지고는 결국 우리가 대한민국의 모든 병원 이런 것이 지금 하나의 차트, 하나의 프로그램을 안 쓰잖아요. 클라우드 상에서 결국은 이 스마트 팩토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클라우드 상에서 이렇게 모이는 거. 그래서 우리가 너무 외국계 기업만 쓰지 말고 여기에 국내 소프트웨어 기업이나 클라우드 기반의 기업을 결국은 육성해야만 결국 디지털 세상에 성공할 수 있다는 거. 그 부분 우리가 함께 좀 노력했으면 좋겠고, 아까 그 말씀은 저도 각별히 챙겨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만 더 아까 손 드셨는데 앉아서 하시죠. 예, 잠시 마이크. 네, 오늘 아주 좋은 강의 깊게 들었습니다. 사실은 알고 있는 상식들인데 좀 더 효과적으로 해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특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까 기업 관계, 가업 승계, 기업을 승계하는 거에 대한 인센티브를 갖다가 정립시켜서 하겠다 하는 것도 방법이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현재 있는 거에서 좀 더 다듬어서 효과적으로 기업을 승계하는 거. 기업은 사실은 자식한테 부를 물려준다기보다는 일자리와 현재 하고 있는 것들을 좀 더 효과적으로 확실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부하고는 상관없는 기업 승계를 이루어질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줬으면 하는 방법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광재 의원님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서 한 번 더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 기업 승계 부분은 사실은 지금 우리가 외국에 지금 투자 싱가포르 쪽으로 많이 가잖아요. 사실은 저도 비교적 그 실태를 알고 있는 거고, 뭔가 이거는 우리가 좀 더 근본적인 전환을 아마 정책적 전환이 필요한 거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들고, 이건 저도 각별히 신경을 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끝낼까요? 자, 마지막 하겠습니다. 계절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거든요. 인생에는 생로병사가 있죠. 세상사에는 흥망성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우리 기업하시는 여러분들은 마음은 늘 봄날 같기를, 봄날 같아야 멋진 날이 많은 거니까 봄날 같이, 그리고 젊음을 항상 생각을 젊게 하시고 한번 멋지게 살았으면 좋겠고요. 제가 노무현 대통령 처음 국회의원 되실 때 그분이 46년생이고 제가 65년생이거든요. 그러니까 19살 아래 저를 채용하면서 저한테 비서실 구성의 전권을 줬거든요. 제가 23살짜리가 뭘 알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국회의원 되면서 저보다 다 20살 밑에 친구들을 다 뽑았거든요. 분명한 거는 새로운 인류가 나왔다는 겁니다. 지금의 20대가 제가 이렇게 보면서 관찰하면서 느낀 건데, 대한민국은 이 세대 때문에 앞으로 위대한 나라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 비서를 한참 밑에 있는 비서를 가까이 한 명을 뽑으셔가지고 그 친구랑 자꾸 얘기를 해보시면
봄날 같은 생각과 봄날 같은 젊음과 봄날 같은 많은 날들이 기다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